저는 지금 대한민국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고객들이 가져온 고장난 전자제품을 고치죠. 구형 텔레비전, 오래된 라디오. 이런 제품들을 만지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북한에서 똑같은 일을 하다가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왔던 그 시간들이요. 20여 년 전, 저는 북한 황해남도 해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도 전자제품을 고치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이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가족 전체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한 동무가 고장난 라디오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좀 고쳐줄 수 있겠나? 저는 늘 하던 대로 라디오를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진공관을 확인하고 배선을 점검하고. 그런데 수리를 마치고 시험 삼아 전원을 켰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는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라디오 하나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제품 수리 일을 시작한 건 16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여동생을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배급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에서 뭐라도 팔아야 했어요. 처음엔 고철을 주워다가 팔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버려진 라디오를 주웠는데 이걸 분해해보니 제 손에 딱 맞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거든요. 고장난 부분을 찾아내고 부품을 교체하고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친 라디오를 장마당에서 팔았을 때 돈이 꽤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전자제품 수리공이 됐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고장난 라디오, 텔레비전, 녹음기를 들고 찾아왔죠. 하지만 이 일은 늘 위험했습니다. 북한에서 라디오는 그냥 라디오가 아니었어요. 모든 라디오는 조선중앙방송만 들을 수 있도록 주파수가 고정돼 있었습니다. 다른 방송, 특히 남조선 방송을 듣는다는 건 반동사상을 받아들이는 중죄였죠.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수리할 때마다 보안원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봤습니다. 주파수 고정장치는 건드리지 않았겠지? 혹시 다른 방송 들을 수 있게 만든 건 아니겠지? 매번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고장난 부분만 고쳤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저는 절대 주파수 장치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었고요.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이 그랬으니까요. 김일성 수령님, 김정일 장군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산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거리에는 꽃제비 굶주린 아이들과 넘쳐났고 아사자가 속출했죠. 저희 동네에서도 매일 누군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도 라디오에서는 계속 같은 말만 나왔어요.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왜 강성대국이라고 하는 걸까? 장마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중국에서는 쌀이 넘쳐난데 남조선은 우리보다 잘 산다더라. 하지만 이런 말을 큰 소리로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들키면 정치범수용 소행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라디오 고치고 텔레비전 고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옥수수라도 사서 어머니와 동생 입에 넣어주는 것.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다른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해주에서 제법 알아주는 수리공이 됐고 일감도 꾸준히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셨고 동생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럭저럭 살아갈 만했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 그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 라디오 때문에요. 2003년 가을이었습니다. 한 동무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형제, 이 라디오 좀 고쳐줄 수 있겠나? 급한데. 그는 일본제 구형 라디오를 내밀었습니다. 70년대에 만들어진 모델이었죠. 저는 라디오를 받아서 작업실로 가져갔습니다. 뒷판을 열어보니 진공관 하나가 나가 있었어요. 다행히 예비 부품이 있었습니다. 진공관을 교체하고
배선을 점검하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전원을 켰죠. 치직, 치직. 잡음이 나오더니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 KBS 라디오입니다. 지금부터 한반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건 남조선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안 됐습니다. 주파수 고정장치가 고장 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다시 라디오를 켰어요. 그 목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단 1분만 들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맑음이며 기온은 섭씨 18도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교차가 크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예보였어요. 그저 평범한 날씨 예보. 하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밝고 부드럽고 편안했습니다. 저희가 듣는 조선중앙방송의 그 경직되고 선동적인 어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다음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복지 예산 증액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노인 복지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야가 논쟁을 벌인다고요? 예산을 놓고 싸운다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이 모든 걸 결정하고 인민은 따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30분 넘게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경제 뉴스, 문화 소식, 시민 인터뷰. 모든 게 충격이었어요. 남조선 사람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무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집에 있나? 저는 화들짝 놀라 라디오를 껐습니다. 동무가 수리된 라디오를 찾으러 온 거였어요. 저는 라디오를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형제, 이 라디오. 주파수 고정장치가 고장났더라. 고쳐놨으니 조심해서 써야 하네. 다른 주파수 맞추지 말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디오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이 착취당하며 산다고 배웠는데 방송에서 들은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방송 내용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정말 사실일까? 남조선이 정말 지옥 같은 곳일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북한에서 체제를 의심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동생에게도요. 그저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언젠가 남조선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다면, 진실이 뭔지 알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제가 원했던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4시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보안서다. 문 열어.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안원 3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전자제품 수리하는 놈이 누구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합니다만. 따라와. 조사받아야 한다. 보안서 조사실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보안원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어요. 넌 라디오 고치면서 주파수 고정장치를 풀어놨지? 남조선 방송 들을 수 있게 만들었어.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라디오를 가져갔던 동무가 남조선 방송을 듣다가 걸린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신고한 겁니다. 자기가 살려고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고장난 부분만 고쳤습니다. 주파수 장치는 원래 고장나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어요. 하지만 보안원은 믿지 않았습니다. 내 놈이 일부러 풀어놨다는 증거가 있어. 그 동무 말로는 내가 라디오 돌려주면서 이상한 말을 했다더군.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 사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계속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남조선 방송 들었지? 반동 사상 가졌지? 누구한테 배웠어? 저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집을 뒤졌고 작업실도 뒤졌어요. 다행히 증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라디오 주파수를 의도적으로 풀지 않았으니까요. 원래 고장 나 있었던 걸 모르고 고쳤을 뿐이었죠. 결국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담당 보안원이 경고했어요. 앞으로 계속 감시한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 하면 끝장이야. 내 가족까지 다 끌려간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아들아, 우리 이제 어떡하냐? 동생도 겁에 질려 있었어요. 이웃들은 저희 집을 피하기 시작했고요. 북한에서 한번 보안서에 찍히면 끝입니다. 평생 감시 대상이 되죠. 진학도 안 되고 좋은 직장도 못 구하고 당원도 못 됩니다. 게다가 언제든 트집 잡아서 잡아갈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제 라디오 수리 일도 계속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놈이 라디오에 손대면 이상해진다더라. 일감이 뚝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희는 굶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장사 수입만으로는 세 식구가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고요. 반동 가족이라고 놀림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우리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순 없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머니 눈빛이 달랐습니다. 각오가 서신 거였어요. 저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탈출. 그것밖에 답이 없었어요. 이대로 있다간 굶어 죽거나 아니면 언젠가 트집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게 뻔했으니까요. 해주는 서해안 항구 도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를 봐왔고 어선들이 드나드는 것도 많이 봤어요. 만약 배를 구할 수 있다면 서해를 건너 남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위험했습니다. 미친 짓이었죠. 바다에서 잡히면 총살이고 파도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 있어도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탈출하겠다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배를 구할 수 있는지, 언제 경비가 허술한지, 조류는 어떻게 흐르는지. 목숨을 건 준비가 시작된 겁니다. 2005년 4월, 봄이 왔지만 저희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저는 석 달 동안 해안가를 관찰했어요. 경비대 교대 시간, 순찰 루트, 어선들의 위치. 모든 걸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찾았습니다. 해안가 동쪽 끝에 작은 고깃배 한 척이 있었어요. 주인은 나이든 어부였는데 최근 몸이 아파서 배를 쓰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그 어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고기 잡아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봤어요. 요즘 누가 배를 빌려주냐? 혹시 이상한 짓 하려는 거 아니냐? 저는 돈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이었어요.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루만 빌려주십시오. 돈을 본 어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북한에서 돈은 곧 생존이었으니까요. 내일 새벽 4시에 가져가라. 해 뜨기 전에 돌려놔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동생을 깨웠습니다. 지금 떠나야 합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챙겼어요. 물 약간의 음식, 옷 한두 벌. 무거우면 배가 위험해지니까요. 새벽 3시 저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길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가로등도 없어서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저희는 숨을 죽이며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배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멀리서 경비대 초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희는 배에 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문제였습니다. 시동을 걸면 소음이 나서 경비대가 알아챌 수 있었죠. 하지만 노를 저어서는 너무 느렸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엔진을 켜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멀리 나가야 해요. 부르릉. 엔진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소리가 컸어요. 저는 급히 배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파도가 거세졌어요. 작은 배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빼다. 저기 배가 나간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대가 알아챈 거예요. 서치라이트 불빛이 저희를 비췄습니다.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쏜다.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아들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멈출 수 없어요. 지금 돌아가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물을 튀기며 지나갔어요. 동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배를 지그재그로 몰았어요. 표적을 맞추기 어렵게 만들려고요. 다행히 경비대 순찰선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해안에서 총만 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점점 멀어지자 총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곧 순찰선이 출동할 테니까요. 저는 쉬지 않고 배를 몰았습니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나침반도 없었지만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어요. 북두칠성의 반대쪽이 남쪽이라고 배웠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이 아득히 멀어져 있었어요. 순찰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낸 걸까?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배는 마치 나뭇잎처럼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뱃멀미로 토하기 시작했고요. 더 큰 문제는 연료였습니다. 게이지를 보니 벌써 반이 넘게 줄어 있었어요. 이 속도면 남한까지 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엔진 속도를 줄였습니다. 연료를 아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조류에 떠밀려갈 위험이 있었죠. 우리는 이제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저희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바다였어요.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죠. 태양 위치로 겨우 방향을 가늠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배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어요. 아들아, 물 좀 다오. 저는 물통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마셔야 했어요. 물도 얼마 없었거든요. 동생은 창백한 얼굴로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오후 2시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컹, 컹컹, 부르릉. 멈칫거리는 소리였어요. 연료 게이지를 보니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곧 엔진이 멈출 게 분명했어요. 저는 엔진을 껐습니다. 연료를 아껴야 합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워질 때까지 조류를 타고 가야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서해 조류는 복잡했습니다. 잘못하면 북쪽으로 떠밀려갈 수도 있었죠. 배는 파도에 흔들리며 천천히 떠내려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정말 남쪽으로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있는 걸까? 저녁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4월이었지만 바다 위는 추웠어요. 저희는 가져온 옷을 모두 껴입었습니다. 동생은 추위에 덜덜 떨었고요. 밤이 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저희를 삼켰어요. 별만이 하늘에 반짝였죠. 저는 북두칠성을 찾아서 계속 배의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파도가 갑자기 거세졌습니다. 바람도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물을 퍼내야 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손으로 양동이로 필사적으로 물을 퍼냈어요. 하지만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엔진을 켜야 합니다. 남은 연료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여기서 가라앉으면 끝이었어요. 파도를 뚫고 나가야 했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저는 파도를 향해 배를 몰았어요. 정면으로 맞으면 안 됐습니다. 비스듬히 파도를 타고 넘어가야 했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거 가르쳐 주셨을 텐데. 저는 본능과 감으로 배를 조종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파도가 잦아들었습니다. 저희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대가가 있었죠. 연료 게이지 바늘이 완전히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 방울도 남지 않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아침이었어요. 저희는 지쳐 있었습니다. 물도 거의 다 떨어졌고 음식은 진작에 다 먹었죠. 입술이 갈라지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저기 뭐가 보여? 동생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멀리
정말 멀리 희미하게 뭔가 보였어요. 땅이었습니다. 육지였어요. 하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이미 죽었죠. 저희에게 남은 건 노 2개뿐이었어요. 노를 저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힘으로 가는 겁니다. 저와 어머니가 노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30분만 저으니 팔이 풀렸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교대로 노를 저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육지가 가까워졌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였어요. 큰 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어요. 북한 순찰선일까? 아니면 혹시? 배가 가까워지자 선체의 글자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 저희는 살았습니다. 해경 함정이 저희 배 옆에 섰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확성기에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해경대원들이 로프를 내려서 저희를 끌어올렸습니다. 갑판에 올라서자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물을 건네줬어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마시면 안 됩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살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어머니는 대원의 손을 붙잡고 계속 고맙다고 하셨어요. 동생은 담요에 쌓인 채 정신없이 잠들어 버렸고요. 이틀 동안 한숨도 못 잤으니까요. 함정은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이 진찰하고 링거를 꽂아줬죠. 탈수 증세가 심하네요. 며칠 더 바다에 있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병원 침대는 너무 편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설이었어요. 깨끗한 침대 시트, 따뜻한 난방, 친절한 간호사들. 여기가 정말 남한인가 싶었습니다. 이틀 후 국정원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북한에서 오셨죠?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탈북했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든 걸 자세히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라디오 수리하다가 남한 방송들은 일, 보안서 조사받은 일, 감시당하던 일. 그들은 꼼꼼하게 기록했죠. 혹시 간첩이거나 공작원은 아니죠? 그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조사는 일주일쯤 걸렸어요. 조사가 끝나자 저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남한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 컴퓨터 교육을 받으면서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접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니. 충격이었어요. 경제 교육도 받았습니다. 은행 사용법, 신용카드, 세금, 보험.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개념들이었죠.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강사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자유였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었어요.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았고 인터넷에서 뭘 검색해도 감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었고요. 어느 날 저는 교육생 휴게실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FM을 이리저리 돌려봤어요. 음악방송, 뉴스, 토크쇼. 온갖 방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파수 고정장치 같은 건 없었어요. 자유롭게 채널을 바꿀 수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목숨 걸고 고쳤던 그 라디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잘못된 거였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접하지 못하게 막는 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원을 수료할 때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전자제품을 고치는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번엔 떳떳하게 자유롭게 하고 싶었어요. 정착금을 받아서 서울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학력도 없고 경력도 인정받기 어려웠으니까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대부분 떨어졌어요.
북한에서의 경력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원했고 면접을 봤어요. 그러던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였습니다. 구형 제품 수리 경험이 있다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구형 제품을 잘 모르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겠습니까? 기회였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기회였어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면접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면접관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앉으세요. 긴장 풀고요. 그는 낡은 라디오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구형 진공관 라디오였어요. 70년대 모델이었죠. 저는 라디오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뒷판을 열자 익숙한 부품들이 보였습니다. 진공관, 저항, 콘덴서. 저는 테스터기를 빌려서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10분 후 문제를 찾아냈어요. 진공관 하나가 끊어졌고 콘덴서도 수명이 다했습니다. 이 두 개만 교체하면 작동할 겁니다. 면접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직접 고쳐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품을 교체하고 납땜을 하고 배선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켰죠. 치직.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선명한 소리였어요. 면접관이 박수를 쳤습니다. 합격입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십니까? 그날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06년 여름, 저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직원이 됐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겁니다. 명함도 받았고 유니폼도 받았죠. 출근 첫날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구형 제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젊은 기사들은 최신 제품만 알고 구형은 잘 몰라요. 당신 같은 경력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기술이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인 일인지 몰랐습니다. 매일 여러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라디오, 구형 텔레비전, 빈티지 오디오.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고쳤어요. 북한에서는 두려움 속에서 했던 일을 여기서는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 라디오 좀 고쳐줄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남편 유품인데 60년대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리했어요. 일주일 후 찾으러 오신 할머니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의 추억을 되살리고 소중한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는 걸요. 어머니와 동생도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고 동생은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미래가 저희 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이 센터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대리까지 승진했고 후배들에게 구형 제품 수리를 가르치는 멘토 역할도 하고 있어요. 제 딸은 초등학교 3학년이고 저희 가족은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가끔 출근길에 라디오를 듣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요. KBS, MBC, SBS.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여전히 신기해요. 북한에서는 이 단순한 행위가 목숨을 건 일이었는데 말이죠. 돌이켜보면 그날 그 라디오를 고치면서 남한 방송을 들은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북한에서 굶주림과 감시 속에 살고 있을 거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어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제 기술로 인정받고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으니까요. 북한에 아직 계신 동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두려워 말고 기회가 되면 용기를 내라고. 그 끝에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합니다. 제 작업대 앞에 앉아서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면서 자유와 평화 속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꿨던 삶입니다.